옛사랑 여행 특집 조선선비 방방곡곡 누비다. 총 6편이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용제 성현의 유쾌한 관동 유람기. 용제 성현은 조선 정기에 활동한 관료 문인입니다. 그는 글씨를 잘 쓰고 시를 잘 지었으며 특히 음률의 발가, 임금의 명에 따른 악학괴범을 편찬해 음악을 집대성했습니다. 성현은 1481년에 채수와 함께 승지 벼슬에서 파직된 후 관동 지방으로 유람을 떠났는데 다음은 그 기록입니다. 1481년 채수와 나는 관직에서 물러나 마땅히 할 일이 없기에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기로 결정했다. 우리 두 사람은 선비 차림을 하고 각기 어린 하인 한 명을 데리고 관동을 향해 출발했다. 여기에 무관 회옹이 따라 나섰다. 채수가 웃으며 누가 우리를 임금의 글을 대신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라고 말하기에 내가 그에게 신라의 도가 있는데 풍류라고 한다지 않는가? 라고 화답했다. 일행이 거의 포천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쉬고 짐을 풀어 소에게 모기를 먹이며 시냇가 풀숲에 앉았을 때 촌사람 한 명이 다가와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을 걸었다. 그대들은 영안도 시장에 사는 소 거간꾼이요. 우리가 여행에 필요한 짐을 싣느라 끌고 온 소를 보고 거간꾼으로 생각한 모양이었는데 채수가 웃음을 참으며 그렇다고 대답하자 촌사람이 이어 말했다. 쌀 한 섬에 소 한 마리를 내게 주시겠소? 이에 내가 팔고 싶지만 남은 소가 한 마리뿐이라 팔 수 없다고 대답하자 촌사람은 공연히 화를 내며 가버렸다. 우리 일행은 조금 황당했으나 여행 중이라 노엽지 않았고 오히려 큰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날은 포천 주막에서 자고 이튿날 아침 다시 길을 떠나 오후 늦게 금화연에 이르니 현감이 앞에 나와서 자기 고을로 맞아들이려고 했다. 채수는 내게 오늘은 날이 이미 저물었고 또 여기서 금성까지는 길이 멀고 사방에 인가도 없으니 현감의 말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가?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나는 성읍을 피해 여행하는데 어찌 현감에게 신세지려 하는가? 성을 나가 민가로 가세. 라며 반대했다. 채수가 성을 나가면 민가가 있으려나 걱정했지만 나는 조선 천지에 민가가 없겠냐며 현감과 작별하고 앞장섰다. 한참 들길을 걸어갔지만 민가는 나오지 않고 곧바로 산길로 이어졌으며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채수가 왈칵 화내며 처음에 당신을 믿음직한 사람으로 알고 따라왔더니 이를 이처럼 망탕 처리할 줄을 어찌 알았으랴. 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나는 그만한 일로 화내는가라고 말하며 다독였으나 그의 성은 가라앉지 않았다. 성을 떠나 십리쯤 지나자 날이 어두워졌다. 희용이 영안도로 왕래하는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서 노숙한다는데 내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그래도 궁술과 기마술을 업으로 삼은 사람이니 어찌 도적을 두려워하겠냐며 길가에 자고 가자고 제안했다. 그렇지만 나는 영안도 사람들은 여럿이 모여 길가에서 편히 자다가도 도적을 만나 물건을 잃는데 당신이 비록 용맹하고 무술에 능하더라도 어찌 혼자서 많은 무리를 당해내겠냐며 반대했다. 이러는 동안 서쪽 골짜기의 솔밭 사이로 오솔길이 나타났다. 여기는 인가로 가는 길이라느니 그게 아니고 무덤으로 가는 길이라느니 서로 갑론을박하다가 좁은 길을 선택해 가니 마침 자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나타났다. 때마침 아이를 낳는 여인이 문 앞에 서 있기에 하룻밤을 신세 져도 되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여인은 현재 우리 집에는 주인이 없고 다만 여자들만 있으니 손님들을 집 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며 거절했다. 우리는 그나마 인가가 있어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하인들에게 밥을 짓게 하고 채소밭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날은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알아보기 힘들어 자리를 깔고 가죽을 덮은 채 웅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남자가
말을 타고 달려왔다. 그 옆으로는 개가 콩콩 짖으며 따랐다. 아이들이 뛰어나오며 아버지가 돌아오신다고 떠들었다. 집 여인이 나와 맞이하며 밖에 지나가던 손님이 와 있는데 도적놈인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불안해했다. 이에 그 사내가 대뜸 어떤 놈들이 개 아닌 밤중에 남의 집에 찾아왔나 반드시 수상한 놈들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오더니 말에서 내렸다. 그런 다음 두루 살펴보고는 일행의 포찜에 곰과 봄의 가죽이 있으니 양반들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하며 중얼거렸다. 이때 우리 일행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주인은 나의 갓을 벗기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서며 몸을 움츠리면서 성형공이시군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어 채수의 갓을 벗기더니 이분은 책이 지영감이로군 이라 말했다. 주인은 놀란 기색으로 주영감이 어찌하여 이런 곳에 왔느냐 라고 물으면서 아울러 서울 소식을 상세히 물었다. 채수가 우리를 어찌 아느냐고 묻자 주인은 소인의 성은 진가인데 2조 녹사로 있습니다. 이번에 휴가를 얻어 잠시 고향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우리가 승지 벼슬에서 파직되어 관동을 유람하고자 길을 나섰다가 어찌하다 보니 여기에 이르렀다고 말하자 주인은 잘 오셨다면서 급히 집안으로 맞아들이고 술상을 내왔다. 주인은 집이 가난해 좁쌀탁주밖에 없다면서 아이들을 불러 술을 걸러 동이에 담아 가져오게 했다. 또 두 딸을 불러 손님들에게 절을 시켰다. 우리는 겸손히 그에게 경의를 나타냈다. 주인은 자신의 본처에게 자식이 없고 이 애들은 모두 종의 소생이라면서 우리 두 사람 곁에 앉히고 술시중을 들게 했다. 채수는 자신의 하인을 시켜 피리를 불게 하였다. 술에 반쯤 취한 다음 채수가 술김에 당신의 귀한 딸 손을 잡아보고 싶으나 주인 뜻이 어떠한지 알 수 없구려 라고 말하자 주인은 딸들이 비록 누추하나 곁에서 술시중을 들게 함은 영공의 즐거움을 돕고자 함인데 어찌 그런 말을 하는지요 라고 답했다. 그러자 채수는 주인 딸의 손목을 잡고 기쁨 속에 술을 마셨다. 집이 낮아서 천정에 이마를 부딪힐까 두려워 일어서지는 못하고 앉아서 춤추면서 날이 셀 때까지 즐겼다. 창도역에 이르렀을 때 희영이 병이 나서 수일을 머물렀다. 그때 타고 온 말들이 풀을 먹고 똥을 많이 누워 역사를 어지럽혀 놓았다. 역절이 빗자루를 들고 와서 깨끗이 쓸으며 감사님이 쉬어가실 자리인데 누가 왜 이렇게 어지럽혔는가? 라고 투덜거리며 성내었다. 나는 성난 그들을 달래면서 성내지 말게. 우리 일행 3사람 가운데 만약 찰방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당신에게 말미를 주겠소. 라고 말했다. 찰방은 역창 관리를 맡은 종육품 벼슬이고 말미는 어떤 일에 매인 사람이 다른 일로 말미암아 얻는 시간적인 틈을 뜻하니 역참 상관이 되면 휴가를 주겠다는 농담이었다. 그러자 역졸이 양반 아닌 평백성이 어떻게 찰방이 되겠소? 당신 말처럼 된다면 이 영안도로 대구를 싣고 다니는 사람들 모두 찰방이 되겠구려. 라고 하였다. 역졸은 우리가 당상관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이기에 우리는 허리가 부러지도록 웃음을 터뜨렸다. 다시 길을 떠나 신안역을 지나다가 길가에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 한 관원을 만났는데 모두 말에서 급히 내려 긴 옆 숲속에 몸을 숨기거나 풀밭에 엎드렸다. 그 관원은 웬 사람들이냐고 물으며 사방을 두루 살피다가 지나갔다. 그 뒤로 자주색 저고리에 흰 치마를 입은 여인이 말을 타고 뒤따르고 있었다. 기생까지 거느린 시골 관리의 거들먹거리는 행차였다. 그 광경을 보며 나는 감탄했다. 참으로 장부의 행차로구나. 나도 한때는 한림원을 거쳐 승정원에서 일한 적이 있어 곱게 치장한 여인을 옆에 끼고
노래를 들으며 술을 마시던 시절이 있었지. 그러나 오늘은 이처럼 불우한 역경에 빠졌으니 우리 처지로 보면 저 사람은 그야말로 하늘의 신성과 같도다. 내 말을 받아, 채수가. 그대는 일찍이 왕명을 받들고 관서로 여행할 때 기녀를 2명이나 말에 태워 함께 간 일이 있지 않았는가. 그러한 시기도 한때이고 지금 처지도 역시 한때인데 무엇 때문에 부러워하는가? 라고 말하니 일행 모두 크게 웃었다. 이윽고 화천연에 이르렀다. 이 호울은 회양의 속현이다. 아직 병이 완치되지 못한 회웅이 이곳에서 입맛을 잃고 입안이 몹시 쓰다면서 죽을 먹고 싶다고 말했다. 내가 고을아전을 불러 윗돌이 헛옷인 적삼을 저당 잡히고 죽을 끓여달라고 부탁했다. 아전은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어찌 적삼을 받고 죽을 대접하겠습니까? 라고 하더니 그날 저녁에 죽 한 사발과 볼꿀 한 그릇을 가져왔다. 그런데 채수가 그것을 다 먹어치웠다. 아전이 또 한 사발을 가져왔으나 이번에는 내가 거의 다 먹은 바람에 회용은 겨우 죽찌꺼기만 얻어먹었을 뿐이었다. 이에 회용은 아픈 사람은 나인데 어찌 죽을 죄다 먹어치우냐며 심통을 부렸다. 나와 채수는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 문경지우 사이인데 어찌 죽 한 그릇에 이다지 심통을 부리나 라며 빙글거리고 웃었다. 일행이 길을 떠나 추령을 넘어 중대원에 이르렀을 때 바람과 비가 심하여 날씨가 몹시 추웠다. 나는 서울을 떠날 적에 속옷을 가져오지 않았기에 그 괴로움이 말할 수 없이 컸다. 덜덜 떨며 정자에서 잠시 비를 피하는데 역졸한 사람이 막걸리를 가져와서 권했다. 사람들은 먹음직스럽지 않다면서 마시지 않았으나 나는 혼자 한 사발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엷은 옷 입은 사람이 비바람 맞았을 때 술을 마셔 몸을 따뜻하게 덮이는 것도 좋은 일이로다. 채서는 그런 내게 평소에는 천민이 마시는 술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무슨 소리? 라고 나무라는 신용을 했다. 하여 나는 호톤만 입었으므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자 술을 마시는 것일세. 그래야 감기에 걸리지 않기에 약으로 마시는 것이지. 라고 말했다. 그러자 채수는 자네가 천민의 술을 마셨으니 우리도 천민의 술을 마셔야 자네의 보시라고 할 수 있겠지. 라며 크게 웃고는 막걸리를 따라 마셨다. 통천에서 사흘 묵으면서 군수 안국진과 함께 다니며 여러 곳을 구경했다. 남쪽으로 길을 떠나 고성군에 이르니 마침 절친한 벗 홍자심이 군수로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 삼일포를 보고 이어 동해 바닷가에 있는 봉화봉에 가봤는데 신기한 경치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홍자심이 그 봉우리를 승선대라고 이름지어 기념했으니 이는 나와 채수가 승지 벼슬을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 그것으로 안주 삼아 많은 술을 마셔 크게 취했다. 그때 이 호장 사람들이 오미자로 담근 장을 여러 단지에 담아 가져다 놓았다. 내가 슬금슬금 겼는지라며 그걸 먹자 이를 본 회웅이 오미자장 단지를 안고 달아났다. 내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따라가니 회웅은 단지 속에 침을 뱉어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했다. 채수가 노하여 단지를 땅에 엎어놓으니 단지에 있던 장이 몽땅 쏟아졌다. 다음 날 우리 일행이 낙산사에 이르니 사찰 승려가 이런 말을 하였다. 영감님들이 이 절을 찾아온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마침 간성에서 온 사람에게 승지 일행을 받느냐고 물으니 그 사람은 승지 일행을 못 보았고 다만 말 뒤에 비옷을 달고 오는 나그네 세 사람을 보았을 뿐인데 필시 강릉부 군사 같더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영감들이 비옷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가 잘못 알아봤음이 분명하군요. 승려의 말을 듣고 우리는 크게 웃었다.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나 양양에 이르러 두루 구경한 후 서울로 올라왔다. 다음에 이민년에 회옹은 회양부사로 임명되고
그 이듬해인 1483년에 나는 강원도 감사로 임명을 받았다. 한편 이 글을 비롯해 성현이 남긴 용재총화는 문장, 시, 그림, 인물, 역사적 사건 등을 다뤘기에 조선 초기의 정치, 사회, 문화제도 풍속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옛사람 여행, 미수, 호목이 배를 타며 본 한강 주행기. 미수, 호목은 독특한 전서로 이름을 떨친 조선 중엽학자입니다. 인조로부터 일정 기간 과거를 못 보는 정거 벌을 받아 늦게 벼슬길에 나갔으나 우의정까지 지냈습니다. 효종 때 여러 차례 사임을 청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지냈는데 63세 때 배를 타고 한강을 오르내리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효종 9년 6월 나는 서울에 오자마자 벼슬을 사퇴하고 집에 있었는데 궁궐에서 또 부름으로 비를 무릅쓰고 서울을 떠나니 초 10일이었다. 옹기점 앞 나루터에서 배를 탔다. 아들 갱과 규가 따라왔는데 규는 뒤떨어져 토종을 들러왔다. 토종은 토종 이지함이 스스로 지은 정자 이름이다. 그 어른은 행실이 높고 특이한 재주가 있는 분으로 남을 오만하게 대하고 스스로를 희롱하는 분이다. 노를 저어 소강으로 내려가 조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릉이 술을 가지고 만나러 와서 매우 반가웠다. 그와 작별하고 잠령 아래에 이르러 선유봉을 본 후 양화진을 건너 행주산성에 이르렀다. 성 위에는 권율 장군 승첩비가 있다. 배 안에서 묵었다. 조수 때의 배를 출발시키면 만조가 된다고 하기에 조금 후 조수를 타고 공암으로 내려가 파릉포구에 배를 대었다. 바다가 가까워지자 강물이 흐리고 짠맛이 난다. 오리섬을 지나자 그 남쪽에 원종을 모신 장릉이 보였다. 장릉 아래는 김포군이다. 뱃사공이 서쪽으로 깊은 골짜기를 가리키며 봉성과 마주보는 곳이 바다 입구라고 가르쳐준다. 그 바깥은 조강이다. 이는 두 강이 모여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데 일명 삼기하라고도 한다. 그 북쪽 언덕이 교화의 오도성이고 서남쪽으로는 강화도가 보인다. 곧바로 서쪽은 덕수의 해암이다. 이곳에 배를 대고 한낮 조수를 기다렸다. 조수가 빠질 때 어부들이 배를 타고 강을 가로질러 그물을 던지고 더벅머리 아이들이 발가벗은 채 배를 타고 그물질하면서 조수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다. 갈매기 수십 마리가 고기를 다투느라 어지러이 나는데 사람이 있는 줄을 잊어버린 듯하다. 사람은 고기를 잡느라 갈매기를 잊고 갈매기 역시 고기 때문에 사람을 잊은 것이다. 조강 동북쪽은 탄포이며 그 위는 낙하 지방인데 연산군 때 갑자사화로 정희량 선생이 화를 피해 이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범포에 이르니 물맛이 비로소 짜지 않고 흐린 기운도 차츰 맑아졌다. 임진강 아래에 이르러 순풍을 만나 돛을 올렸다. 임진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자 바위 절벽이 나오고 이따금 나무숲이 우거져 무성하다. 화석정은 율곡 이 선생의 별장이며 한벽정과 창랑정은 모두 성씨의 옛날 별장이라고 한다. 북쪽 언덕은 저군이란 곳인데 사심 어른의 옛날 집이 있으며 집 뒤에 그 어른의 무덤이 있다. 그분은 남에게는 겸손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했으며 말을 삼가고 행동은 과감하였다. 옛날 사람이 말한 것처럼 진실하게 보고 진실하게 실천한 분이셨다. 그분을 지금 다시 볼 수 없는 게 한스럽다. 골짜기 어기로 들어가자 강과 절벽이 깎아지른 듯하고 물은 맑기 맑았다. 날이 저물자 상기운이 더욱 으슥하다. 석기에 이르니 아름다운 강촌이 있다. 앞에는 옛 나루터가 있고 그 위에는 곡간으로 쓰는 곳집이 있다. 북쪽 절벽으로 해서 내려오니 8월 추수가 한창이다. 강물이 빠지자 뱃사람들이 배를 집으로 삼고 이곳에 모여들어 고기와 소금을 팔아 이득을 본다. 아들 규는 여기서 먼저 돌아갔다. 아침에
배를 끼우려는데 주인이 술과 음식을 보내왔다. 그는 상중이라 상주이기에 직접 오지 못하고 대신 젊은 사위를 보내 인사를 올리는데 정성이 지극했다. 날이 저물어서 돛을 올리고 포로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상류에 6 계곡과 옛 보루가 있다. 맨 앞 여울이 가장 사납고 사미천이 이곳으로 흘러든다. 상류에 옛성이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바위 절벽으로 인해 견고하게 남아있다. 강가 노인들이 전하는 말로는 옛날 만호가 지키던 보루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고려시대 여러 차례 고란에 침입을 당했을 때 이것이 격전지였는데 지금까지 옛 유적이 이처럼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위가 칠중성인데 지금의 적성현이다. 이것이 또한 신라와 고구려 두 나라의 접경지대였다고 한다. 강가의 가막산에는 당나라 장군 서린기 사당이 있는데 지금은 미신으로 받드는 음사가 되었다. 노자암을 지나 석포에 이르니 강산의 경치가 내려올수록 더욱 아름다웠다. 그 중에서도 앙암이 가장 절경이다. 바위 봉우리와 높은 절벽이 있으며 깊은 못이 있는데 오래된 종이 그 못 속에 잠겨 있어서 나라에 난리가 일어나면 저절로 울린다고 한다. 물건이 오래되면 신령스러워져 그럴까. 석포에서 이 남쪽 강안까지 모두 흰 자갈이 깔려 있고 강가, 절벽은 모두 푸른빛이 감도는 바위들이다. 북쪽에는 고려 왕들의 신주를 모신 숭의전이 있다. 강물이 매우 깊어 강가에 사는 사람들 말에 따르면 앞에 용이 살고 있어 용이 나타나면 가뭄이 든다고 한다. 동쪽에 아미사가 있다. 수심이 낮은 여울이고 맞바람이 불어 돛을 내리고 배를 끌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다. 오강을 지나자 거센 물살이 한풀 꺾여 순해지고 바람도 잠잠해졌다. 다시 돛을 올리고 호구협을 향해 올라갔다. 여울의 바위들이 매우 험했는데 이곳이 바로 마차산의 북쪽 기슭으로 산이 깊고 물살이 급하다. 영평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곳에서 합류하며 여기를 상포라고 부른다. 동쪽에는 흰 자갈과 평평한 모래사장이 많다. 호구협을 지나면 율탄이 나오고 휴류탄에 이르게 된다. 그 위가 귀탄인데 웅년의 문석과 7, 8리 떨어져 있다. 문석은 웅년의 그늘진 암벽에 있는 초서를 이루며 그 모양이 기괴하여 무슨 글자인지 변별할 수 없다. 예전에 한 수령이 돌을 일부 떼어냈지만 글자가 깊이 새겨져 있어 돌의 글씨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대체로 강가에 기록할 만한 옛날 일들이 많이 있었으나 물어볼 만한 것이 없었다. 징파도에서 배를 내려 집으로 돌아왔다. 옛사람 여행, 퇴계 이황이 감탄한 단양 유람기. 퇴계 이황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자 날마다 일기를 썼으며 그가 쓴 편지를 모은 자성록은 일본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공부하느라 약해진 몸을 회복하고자 건강관리에도 신경 썼으며 평생 매화를 사랑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음은 퇴계집에 수록된 단양 기행문입니다. 무신년 봄, 단양 군수로 부임했다. 그런데 농사 흉년이어서 공사간에 바쁜 일이 많고 질병까지 번져 굶는 백성들을 돌보는 이외에는 항상 문을 잠그고 출입하지 않았다. 산수조차 구경할 겨를이 없었다. 그렇지만 굶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가끔 여기저기 돌아다녔기에 경치의 대강은 볼 수 있었는데 점차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 보고 듣는 것이 많아지자 나는 이만하면 단양 산수는 거의 다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귀담을 구경하고는 지금까지 본 경치들은 기이하거나 아름다울 게 못되고 동국여지 승남에 기록된 옛사람들 기록도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됐다. 단양군 서쪽에는 단구협이란 골짜기가 있다. 이 골짜기가 끝나는 남쪽으로 들어가면 설마동이다.
골짜기 입구는 으슥하고 동쪽과 서쪽에는 바위 절벽이 서로 마주먹고 있다. 맑은 시내가 흐르며 곳곳에 흰 바위가 삐죽삐죽 솟아있다. 시내를 타고 몇리를 가노라면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들을 만하다. 절벽이 끝나면 넓은 골짜기가 나오는데 은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만한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민가 수십 호가 살고 있으니 은거한 곳으로 삼기는 틀린 일이다. 장림역에서 나와 오른편으로 시내를 따라 10여리 가면 사이남이 나온다. 물과 바위가 매우 아름다운데 옛 이곳 군수였던 임재광의 글씨가 있다. 여기서부터 다시 남쪽으로 팔에서 구리는 바위와 골짜기가 아름다워 구경할 만하다. 북쪽으로 가면 나루가 나오는데 운나루라 한다. 그 아래에는 바위 절벽이 하늘 높이 솟아 푸른 못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데 이는 타경 김일선 선생이 말한 서고랍니다. 나루 건너 북쪽으로 가서 동으로 꺾어지면 큰 바위 3개가 솟아 있는데 물 가운데 있는 것이 이른바 도담이다. 또 서쪽 절벽의 아름다움과 성문의 기이함은 세상에 이름이 알려져 있고 여지 승남에도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언급할 것이 없다. 남쪽 시내 위에 있는 불암이 그 중에서 가장 기이한데 이 역시 임군수의 기록이 있어 내가 일찍이 찾아보았던 것이다. 골짜기로 들어서서 맑은 시냇물을 건너 높은 곳으로 오르니 천길 낭떠러지여서 아찔한 것이 인간 세상을 벗어난 듯 싶다. 산에서 내려와 나무숲과 계곡 사이의 흰 바위를 지나서 6에서 7리를 걸어가면 불암에 이른다. 불암은 두 산 사이의 절벽 밑에 있으며 계곡에서 걸어 100여 보쯤에 자리 잡고 있다. 마치 백설이 내린 위에 흰 담요가 깔린 듯한 3층인데 물이 그 사이를 굽어 돌면서 폭포가 되어 아래층으로 떨어진다. 그 아래는 거울처럼 맑은 못을 이루고 있어 내려다보면 얼굴이 거울처럼 비친다. 못에는 물고기 시며 마리가 힘차게 뛰놀고 있다. 그 못 위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평평한 바위가 있고 거기에 앉아서 노는 고기를 구경할 수 있다. 그 동쪽에는 여러 바위가 서로 붙이고 서 있어 마치 음식을 개어 놓은 듯한데 아래는 비어서 사람이 숨을 만하다. 그 바위 주위에는 봄에 철쭉이 피고 가을에 단풍이 비단처럼 물드는데 참으로 좋은 경치이다. 그래서 임군수가 불암을 서남이라고 한 것이 알맞다 하겠다. 다만 그 바위의 실제 모양이 임군수의 기록보다 훨씬 아름답다. 그가 직접 와서 구경하지 않고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만 듣고 썼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싶다. 내가 이곳에 와서 이 경치를 보았다고 하여 자만심이 생기는 것은 나의 견해가 좁은 탓이려나. 5월 청풍으로 가서 아랫나루에서 배를 타고 단구엽을 나섰다. 귀담을 거쳐 화탄으로 내려갔다. 이날은 비가 내리다가 개곤했는데 골짜기에 구름이 끼었다 거쳤다 하면서 순식간에 망가지로 변하며 물이 거세게 흘러 배가 몹시 빨리 갔다. 그래서 좋은 경치가 무궁한데도 어떻게 보아야 좋을지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청풍군의 응청각에서 자고 이튿날 서늘한 새벽에 배를 저어 거슬러 올라갔다. 삼지탄을 지나 내매담 위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바라보니 물이 두 골짜기 사이에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 성을 낸 물결이 구름이나 눈발처럼 용솟음치는 곳이 화탄이다. 산봉우리들은 그림처럼 아름다운데 골짜기 앞에 물이 모여 그 푸르름이 새로 닦아놓은 거울처럼 막다. 공중에 걸린 듯한 못이 귀담이다. 여울을 거슬러 올라가 남쪽 절벽 아래로 따라가면 위에 여러 산봉우리가 솟아있는데 하늘을 받치듯 우뚝하다. 산봉우리의 색은 푸르기도 하고 희기도 하며 등덩굴과 고목에 얽혔는데 바라볼 수는 있으나 오를 수는 없다. 그 봉우리의 이름은 옥순봉인데 형상대로이다. 귀담 북쪽 절벽은 바로 적성산이다. 적성산의 한 등성이가 남쪽으로 뻗어 절벽을 이룬 것이다.
산봉우리 3개가 물가에 솟아 있는데 가운데 봉우리가 가장 높고 벌들이 다투어 뻗어올라 귀신이 조각한 듯 희귀괴괴하여 그 형상을 표현할 수 없다. 이때 산중에 비가 그치니 산색이 산뜻해졌다. 때맞춰 검은 항 몇 마리가 가운데 산봉우리에서 날아오르더니 공중에서 맴돌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배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시를 읊조리니 한가로운 정취가 한껏 더했다. 그래서 내가 본대로 아래 봉우리를 채운 봉, 가운데 봉우리를 현악봉이라 이름 지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봉우리는 그 형상을 본 또 오로봉이라 이름 붙였다. 배를 저어 위로 올라가 북쪽으로 갔다. 가운데 봉우리를 지나 오로봉 아래에 배를 대었다. 오로봉 동쪽에 또 큰 산봉우리 하나가 나타나는데 단구역과 서로 닿아 있다. 이 산이 바로 동국여지 성남에서 말하는 가은암산인데 가은성이 거기에 있다. 물이 여울목에서 모여 서쪽으로 귀봉의 낭떠러지에 부딪혀 돌아나가 귀담의 머리가 된다. 또 북쪽에서 돌아 서쪽으로 꺾여 귀담의 허리가 되며 귀담의 끝은 채운봉 밑에서 끝난다. 가은봉은 북쪽으로 돌아 서쪽으로 꺾여 있는데 서쪽이 오로봉과 마주보고 있다. 두 봉우리 사이에 횡한 골짜기가 있으며 남쪽으로 갈수록 더욱 깊숙하고 아주 깊이 들어가면 사람의 자취가 없다. 골짜기 입구의 물가에 마루처럼 평평한 바위가 있어 올라가 낚시를 하면서 즐길 수 있다. 이 골짜기에만 좋은 경치가 다 모여 있어 옛날 사람들도 가은봉이라 이름 지은 것일까. 나도 죽장망해로 그곳을 찾아가 옛 자취를 찾아보고 응고할 만한 땅을 찾아보고 싶었으나 병 때문에 그럴 수 없으니 한심스러워 탄식만 나온다. 귀봉은 동으로 못을 가로질러 북쪽 못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울긋불긋한 절벽이 더욱 높고 아래에 귀담이 있기에 귀봉이라 이름한 것이다. 이곳을 지나가면 당구협으로 들어간다. 당구협 경치는 타경 선생이 자세히 기록했으므로 나는 더 기록할 것이 없다. 타경 선생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좋아한 분이 유독 당구협과 고란만을 열심히 기록했을 뿐 다른 것은 언급하지 않음은 본디 딴 곳을 버리고 그것만을 취하신 것은 아니리다. 이는 공께서 구경하신 것이 여가를 틈타 여행하셨기 때문에 두루 구경하지 못해서 일 것이다. 그러나 임군수의 경우는 이곳 군수를 지내 구경할 만한 경치를 모두 기록했다. 그런데도 서남을 잘못 기록했고 귀담을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지 성남에서는 작은 시내나 하찮은 언덕조차 기록했으면서 귀담은 겨우 그 이름만을 적었을 뿐이며 게다가 도담은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으니 내가 이를 한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그렇지만 산수의 아름다움은 맑고 높음에 있으며 맑은 것은 스스로 맑고 높은 것은 스스로 높은 것이지 사람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음이 무슨 상관이겠는가. 산과 물은 알아주지 않음을 한스럽게 여기지 않는데 내가 한스럽게 여기니 나는 어리석다. 다만 내가 한스럽게 여김은 산수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음이 아니라 산수가 타경 선생에게 알려지지 않음이다. 타경 선생이 가은봉을 바라보니 아름다운 경치에 세월 가는 줄 모르겠다 하셨으니 비록 귀담을 보지 못하셨지만 가슴에 그 경치를 간직하셨다. 한스럽게 여길 게 없다. 이 고장의 좋은 경치는 적성산 등에 있으나 아직 유람하지 못했다. 귀담보다 더 나은 경치가 있을지 어찌 알겠는가. 이번 유람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옛사람 여행 다산 정약용의 곡산 북방산수기. 다산 정약용은 정조 때 중용되어 여러 방면에서 활약했습니다. 특히 1789년에는 한강의 배다리를 준공했고 1793년에는 수원성을 설계하는 등 기술적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조 사후 정약용은 청년기에 접했던 소학으로 인해 장기간 유배 생활을 했으며 이때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방대한 서적을 저술하여 조선 후기 실학 사상을 집대성했습니다. 한편
정조는 생전에 정약용을 무척 아꼈지만 천주교를 반대하는 노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약용은 정조를 위해 천주교를 떠났으나 신앙을 버리지 않은 형제들로 인해 계속 의심받았습니다. 하여 정조는 1797년 정약용을 곡산부사로 임명하면서 지적을 쌓으라 배려했고, 정약용은 2년 재직하고 떠난 후에도 칭송받을 만큼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다음은 정약용이 곡산부사로 있을 때 북방을 시찰하며 돌아본 기행문입니다. 정조 22년 3월 27일 새벽에 길을 떠나서 북창으로 향했다. 이때 따라다니는 마부 등을 모두 물리치고 소규모 악기로 편성된 세악 담당 4사람만 따라오게 했다. 30리를 가서 문성진을 건너고 거만관을 넘었다. 거만관은 평안도 양덕과 함경도 영풍으로 가는 통로인데 그 사이에는 좁은 길들이 있었어 대체로 북쪽에서 곡산부로 오는 사람은 모두 이 거만관을 지나게 되니 참으로 요충지다. 그 성에는 다문이 몇 개 있는데 제대로 붙어있는 문짝이 드물었다. 다문은 화살이나 돌멩이를 막는 문을 이르는 말이다. 강 위의 여러 봉우리를 바라보면서 30리를 가서 광현을 넘자니 고개가 험준하여 말을 버리고 걸어가는데 두 다리가 불편하고 아팠다. 이때 위를 보니 절벽과 같은 험한 곳에서 황소 2마리가 위아래로 서서 화전을 갈고 있는데 진실로 기이한 광경이었다. 10리를 더 가서 흐렵촌에 있는 북창에 도달했다. 마을 뒤에는 커다란 산이 우뚝 솟아 있어 초목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고 봉우리들이 빽빽하게 솟았는데 이름을 물어보니 없다고 한다. 식량을 방출하고 10리쯤 가서 날외교에 이르니 다리 옆에 조그만 배 2척이 길 떠날 채비를 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는 저녁 노을이 석벽에 아른거렸는데 붉고 푸른 빛이 온갖 모양을 지었다. 강변 모래 언덕에는 향기로운 풀이 비단처럼 깔려 있고 거기에서 송아지가 뛰어놀고 있었으니 이는 완연한 강촌 풍경이었다. 배를 탄 후 음악을 들으며 여울에서 배를 몰아가니 빠르기가 화살 같았다. 여울을 지나니 깊은 연못이 나왔는데 푸른 절벽과 보랏빛 돌이 거꾸로 물에 비치고 바의 한 구석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산새들이 서로 나는데 어린 새끼들이 다투어 주둥이를 벌렸고 비둘기는 울면서 화답했다. 바야흐로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때였다. 초목에 어린 잎이 막 돋아나서 빛이 짙은 것은 초록이고 옅은 것은 노랑이었다. 연못 물빛은 짙은 흑색이거나 맑은 녹색이었다. 물가에는 대체로 흰 자갈과 깨끗한 모래가 있었다. 어떤 곳은 물살이 세고 어떤 곳은 연못이 되어 배가 빨리 달리기도 하고 혹은 천천히 떠가기도 했는데 봉우리들이 가려서 안 보이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여 그 경치가 가지가지로 기묘했다. 한창 배가 신속히 달릴 때는 봉우리가 병풍처럼 쭉 늘어서 있던 모양이 순식간에 뾰족한 머리와 예리한 뿔로 바뀌어 우뚝 솟아 하늘을 지르는 듯 했으며 다시 한 바퀴 돌아가면 뾰족한 머리와 예리한 뿔이 또 바뀌어 구름이 높고 안개가 거치듯 도로 병풍처럼 되어버린다. 이러한 경치는 마치 연수를 보는 듯 변화무쌍하여 정말로 기이한 절경이었다. 연수는 땅에 있는 나무가 하늘에 걸려있는 신기루를 이르는 말이다. 10리를 가서 동쪽으로 맑고 푸른 기운을 띠고 있는 녹다란 여러 봉우리가 보이기에 물으니 이 산은 아미산이고 그 아래는 미산촌이라 한다. 서쪽으로 강 언덕이 평평하게 펴지고 인가 수십 채가 있기에 물으니 석병촌이라 한다. 그 마을에 사는 김성진이 술 한 병과 자잘한 물고기 10여 마리를 가지고 왔다. 예의는 없었지만 뜻이 진실했으므로 그것을 받았다. 또 10리를 가니 큰 여울이 있는데 그 이름은 이파탄이라고 한다. 물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배가 곧장 거꾸러질 듯 내닫는데 흰 물결이 번갈아 배 안으로 튀어들어와 옷과 띠가 모두 젖었으나 마음은 즐거웠다. 거센 물살을 지나자 물결이 다시 잔잔해졌으며 강 언덕은 평평하게 퍼졌는데
버드나무 그늘에서 불어들이 술을 가지고 와서 나를 기다렸다. 그 마을 이름을 물으니 송년촌이라 했다. 마을 맞은편에는 평평한 언덕이 사람 팔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그 위에는 우거진 숲과 쭉쭉 뻗은 가로수가 있었는데 역시 보기 좋았다. 오리를 더 가서 동창에 이르렀는데 바로 생황천이다. 이 마을터는 평평하고 넓었으며 시야가 널찍하게 탁 트여서 송년보다 나았다. 이날은 동창에서 묵었다. 28일 일찍 일어나 식량을 방출하고 저녁 늦게 앞 시내에 배를 띄웠다. 동쪽을 바라보니 두 산의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데 이름을 물어보니 다른 산이라고 한다. 그 산은 돌이 높이 솟았고 맑은 산 기운과 밝은 햇빛이 서려 있었다. 봉우리 앞에 절벽은 몇 위쯤 뻗쳐 있었고 높이도 1000길이나 됐다. 절벽 위에는 옛 성터가 있는데 사방의 문은 모두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성문이다. 산 아래에는 물이 흘러나와서 강과 합쳐진다. 그 북쪽에는 조음동이 있으니 우계 성원이 난을 피했던 곳이며 지금은 장양천 또는 생황천이라고 한다. 서쪽 맞은편 언덕에는 기이한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데 이름은 강서남 혹은 반모감이라 한다. 그 서쪽에 있는 붉은빛 석벽 이름은 휴유암이다. 바위 북쪽에는 골짜기가 평평하며 그 안은 오류동이다. 이것 또한 우계가 일찍이 머물러 살던 곳이라고 한다. 마을 동남쪽에는 큰 산이 있는데 꽤 험준했다. 이름은 오륜산이다. 몇 여울을 지나서 흔히들 알가지라고 부르는 아륜령 아래에 배를 대었다. 그곳은 사면으로 산들이 빙 둘러 있고 아래는 맑은 연못이 있으므로 연한 녹색이 물에 비치니 마치 비단 같았다. 이곳에서 악기를 서서히 연주하니 산골짜기가 서로 울렸다. 연못에는 돌산 대여섯 개가 있는데 높이는 한 길쯤 되고 넓이는 많으면 100여 명, 적어도 수십여 명이 앉을만 했다. 푸른 산봉우리와 붉은 절벽이 웅장한 기세로 강 한복판을 억누른 듯 보였으며 맞은편 언덕의 맑은 모래도 매우 희어서 보기 좋았다. 배사공에게는 밥을 지으라 하고 조그만 배에 악기를 싣게 하고 섬 사이를 뚫고 갔다. 그 사이는 겨우 배가 지나갈 정도로 좁았다. 악기 소리가 길고 간드러지게 나니 강변 돌길에서 식량을 지고 가던 사람은 시계를 벗어놓고 바위에 골터 앉아서 구경하고 산꼭대기에서 화전을 갈던 사람도 호미를 놓고서 다리를 쭉 펴고 앉아 구경했다. 이 또한 나의 기쁨을 넉넉하게 더해 주었다. 배가 한 번 돌아 방향을 바꾸자 양쪽 바위가 언덕을 끼고 서로 마주 서 있어 완연하게 골짜기에 문을 이루었다. 높이는 100여 길쯤 되어 보였다. 동쪽은 아륜령이고 서쪽 후월대는 내가 지은 이름이다. 바가지는 절벽처럼 서 있는 후월대 길이는 수백 보에 달하고 꼭대기에는 수백 명이 앉을 만하다. 그곳의 소나무 10여 그루는 모두 기이하고 우뚝하게 빼어난 자태를 보여주고 있다. 마을의 불어들이 대나무 피리를 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한번 타니 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져 참으로 아름다운 천상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소나무 사이에 무덤이 있기에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니 사람들이 장사 지낸 지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고을 백성들이 옮기려 한다고 말했다. 물을 따라 아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노라니 즐거워서 돌아가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한참 뒤에 석양볕이 배에 가득했고 서늘한 바람이 서서히 불었다. 배를 타고 내려오는데 서쪽에 뾰족한 봉우리가 보이기에 물어보니 적성령이라고 한다. 아래는 무남천인데 그 북쪽에는 양쪽 언덕이 마주 서서 문처럼 보였다. 무남천 앞 보리밭 규모는 100일은 이래야 다 갈 수 있는 면적이었고 논도 평평하고 넓어서 마치 양주의 미음 들판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 서쪽은 이른바 양지명미라는 곳이고 그 동쪽에 음지명미가 있다. 그것은 지세가 양지명미에 비해 조금 낮고 또한 평탄하여 즐길 만하다.
동쪽에는 매우 높은 돌산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름이 없었다. 강언덕에는 수양보들이 수백 그루 있고 수양보들 너머에는 맑은 모래와 흰 자갈밭이다. 남쪽에는 오연이 있는데 거대한 봉우리가 그 물줄기의 출입구를 막았다. 대체로 이 음지와 양지의 명미는 사방으로 주위가 각기 10여 리나 되는데 탁 트여서 기후가 알맞고 땅이 비옥하다. 산을 등지고 냇물을 지니고 있으니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뗄나무를 할 만하다. 살기 좋은 땅이다. 북쪽에는 경치 뛰어난 하담이 있고 남쪽에는 기이한 오연이 있으니 참으로 사대부가 거처할 만한 곳이다. 내가 일찍이 한강에서부터 물결을 거슬러 단양까지 가서 남쪽으로는 낙동강 촉성루에서 놀았고 서남쪽으로는 백마강에서 놀았으며 다시 서쪽으로 임진강과 병난도를 모두 구경했으니 그 사이에 이름난 동산이나 경치 좋은 곳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지금 하나하나 그때 기억을 더듬어 봤으나 어느 올림도 이곳 음양의 명미와 짝이 될 만한 곳은 없었다. 나는 배 안에서 두 마을의 노인들을 불러 명명하기를 양지는 지전천이라 부르고 음지는 유랑천이라 부르라고 했다. 조금 지나서 오연에 이르렀는데 지난해 가을에 놀았던 곳이지만 다시 보니 더욱 기이했다. 산봉우리가 12개인데 높은 것은 1000길이나 되고 낮은 것은 100길쯤 되며 그 형상이 하나같이 한양에서 꽃을 가꾸는 사람들이 말하는 매우 기이한 괴석과 같았다. 가장 높고 큰 봉우리는 강물 가운데 서 있고 나머지는 모두 강가를 둘러싸서 벽을 이루었다. 연못 빛깔은 오칠처럼 순흑색이어서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비록 봄날의 대낮이라도 이곳에 오면 음산하고 서늘해 오래 있을 수 없다. 여기서 배회하며 얼마쯤 있다가 물 흐르는 대로 배를 놓아 이것을 지나는데 여울 물살이 급하여 순식간에 10여 리를 왔다. 문성진에 이르러 마탄 앞에서 하선하니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졌다. 강가의 시골집에서 자는데 문성천사가 최창규라는 사람을 시켜 술을 가지고 와서 맞았다. 29일 날씨가 맑았다. 나는 마침병이 심하여 서창으로 가지 못하고 일찍 길을 떠나 관하로 돌아왔다. 낮에 채수의 송도기행, 조선선비의 고려도읍 여행기. 조선 제구대왕 성종 때 조선은 개국으로 인한 혼란을 벗어나 비교적 안정된 사회를 이뤘습니다. 이 무렵 조정은 젊은 인재들을 골라 학문에 전념하도록 배려해줬고 때로 명소를 여행하는 기회도 주었습니다. 채수, 성현, 안침은 그 혜택을 입어 1477년 봄 송도 여행에 나섰고 주의와 호침이 다른 길로 따라와 합세했습니다. 다음은 그때 채수가 기록한 여행기입니다. 고려의 도읍지 개성은 경치가 아름답기로 우리나라 으뜸이다. 지금은 비록 500년 동안의 화려했던 자취가 씻은 듯이 사라졌지만 고려의 유풍은 아직껏 남아있다. 진작부터 한번 가보려고 여럿이 더불어 유람하기로 약속했다. 드디어 3월 14일에 성현 안침과 함께 출발했으며 장포내가에 당도해 술두어 순배를 마시고 저물녘 개성유수의 별장에 투숙했다. 15일 임진강을 건너 보종문을 통해 개성으로 들어갔다. 16일 개성의 성안을 두루 구경하는데 성세명이 동생 세온과 함께 뒤따라왔다. 연복사 누각에 올라가 개성 도성을 바라보았다. 양녕대군의 세자교육을 맡았던 공군이 비문을 짓고 역성혁명에 가담한 성성린이 글씨를 쓴 비석이 사찰뜰 서쪽에 서 있으며 동쪽에 매달린 큰 종에는 죽부인전을 지은 이곡의 글이 새겨져 있다. 팔각전 화원을 구경했다. 팔각전은 공민왕 때 세운 2층 정각인데 주위에 화원을 만들어 잔치를 벌이는 장소로 사용했다. 하지만 정원은 오래되어 폐허처럼 됐고 오직 정각만 홀로 우뚝 서 있으나 그나마 절반쯤 무너졌다. 팔각전 뒤
돌을 쌓아 만든 가산에는 아직 화초가 남아있다. 고려 우왕이 이 화원에서 날마다 술잔치를 벌이고서 요동을 정벌할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다 태조가 위화도에서 회군에 돌아와 이 화원을 겹겹이 포위했다. 그 소식을 듣고 분을 못 이긴 최영이 문지기를 죽이고 들어왔으나 이미 나라 안팎의 인심이 고려를 떠나 있었다. 그러니 어찌 하늘의 도우심을 받은 우리 태조의 군사를 이길 수 있었겠는가? 목청전에 가서 태조의 영전을 배알했다. 목청전은 태조의 옛 지위다. 자하동을 찾았다. 맑은 시냇물이 노래를 부르며 흐르고 진기한 꽃들이 골짜기 가득 피었다. 허물어진 예토에는 집채와 뜰을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든 돌층계 섬돌이 이것저것 뒹구는데 옛날 있었다던 중화당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 왕륜사에 이르렀다. 옛날에는 아주 큰 절이었지만 지금은 정각 하나만 외롭게 서 있다. 폭포 한가운데 높이 세워 물이 흘러떨어지도록 하는 수락석은 안하동 입구에 있다. 한 줄기 맑은 샘물이 비탈진 바위 구멍으로 흘러나와 작은 방죽을 이루고 있다. 방죽은 물이 넘치거나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운 둑을 이루는 말인데 그 밑바닥에는 작은 물고기 수백 마리가 헤엄치며 논일고 있었다. 모두 발을 씻고 낚싯대를 들이웠다. 오후에 소격전을 찾았다. 소격전은 조선 초기 하늘과 땅, 별에 지내는 도교제사를 맡아보던 관청이다. 그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 대궐 예터는 송악산 남쪽 기슭이어서 지세가 매우 높다. 사람들 말에 따르면 처음 대궐을 지을 때 땅의 맥을 다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레 돌을 쌓아 올려 섬돌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섬돌 높이가 수십 자는 되며 주춧돌을 놓은 자리는 몇 이나 된다. 동쪽에 돌을 쌓아 만든 둑이 동지인데 지금은 논이 됐으며 그 남쪽은 당시 공을 차던 평평한 곳으로 푸른 소나무 1만 여 그루가 울창하여 하늘을 가렸다. 그러나 옛날 있었던 상춘정, 산호정 등은 찾아볼 길이 없다. 이런 고적들을 보면서 옛날 일들을 회상하니 감회가 깊다. 임수경이 술병을 들고 찾아왔기에 건덕전 예터의 소나무 숲에 앉아서 마셨다. 이 자리가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만월때이다. 17일 새벽밥을 먹고 복령사에 도착했다. 불전에 원나라 사람이 만든 16나 한 상이 있는데 정교하기 이를 데 없었다. 천마산 서쪽 기슭을 따라 북쪽으로 회룡을 넘는데 피곤하고 목이 말라 견디기 어려워 말에서 내려 시냇가에 앉아 쉬었다. 녹음이 짙푸르고 차디찬 물이 깨끗해 손으로 웅켜 미숫가루를 타 마셨다. 여기서부터는 산길이 험준하여 나무 동굴을 부여잡고 가야만 해서 사람이나 말이 엎치락뒤치락하며 간신히 올라갔다. 방연 폭포는 성고산과 천마산 사이에 있는데 높다란 두 산이 칼과 창을 세워놓은 듯 마주 보고 있어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산이 끊어져 형세가 다하여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천길이나 솟았다. 그 위에 물이 개어 생긴 못은 넓이가 수십 자는 되며 호미처럼 생겼다. 맑고 푸른 물은 깊이를 알 수 없으나 바닥이 환히 보이며 한가운데에는 10여 명이 앉을 만한 바위가 솟아 있었다. 이 못에 물이 넘쳐 박연 폭포를 이루는데 은하수가 거꾸로 걸린 듯 구슬이 흩날리듯 눈송이가 뿌리는 듯 떨어지면서 바위 골짜기를 울리는데 성난울의 소리 같아 무섭기까지 했다. 나는 절로 감탄이 터져나왔다. 조물주의 절묘함이 이럴 줄은 몰랐다. 만약 이런 곳을 구경하지 못했더라면 참으로 수랑아리 속의 술벌레처럼 바깥 세상을 모를 뻔했다. 산비탈에 등이 굽은 소나무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 심부름하는 아이가 거기에 찰싹부터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했다. 바위에는 이것을 구경했던 분들 이름이 새겨져 있다. 세상에 전하기로는 옛날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방연폭포 위에서 피리를 불다가 영의 딸 유혹을 받고 못에 뛰어들었다. 남편을 잃은 아내가 울부짖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기에 폭포를 박연폭포, 못을 고모담이라 부르게 됐다고 한다. 고려 문종이 한 번은 이 바위에 올랐는데 용이 바위를 마구 흔들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 주문을 외게하니 용이 죽고 못의 물이 빨갛게 변했다고 한다. 10걸음쯤 위에는 돌부처 2개가 바위 굴속에 서 있다. 동쪽 돌부처는 달달박박이라 하고 서쪽 돌부처는 노일부득이라 한다. 관음굴로 갔다. 관음굴은 우리 태조께서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기도하던 사찰이며 이색이 지은 기문이 있다. 절 뒤에 아주 넓고 깊은 굴이 있고 그 안에 관세음 돌부처가 있는 까닭에 관음굴이라 부른다. 골짜기의 물과 바위가 무척 아름다우나 날이 저물어 두루 구경할 수가 없었다. 절 안에는 사람이 앉을 만한 노록바위가 있어 흐르는 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감싸면서 돌았다. 술병을 들고 그 바위 위에 올라갔다. 관설불을 피워놓고 술을 마시며 시를 읊는데 동산에 달이 떠올라 온 골짜기를 대나처럼 비춰줬다. 조이는 시를 짓다가 막혔는지 가로누웠고 성현은 각과 망건을 벗은 채 맨머리로 산책을 즐기고 허침은 무릎을 모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떤 사람은 연달아 술잔을 권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지 않은 채 옷자락을 가지런히 여미고 앉아 있었다. 술에 잔뜩 취한 구공이 검은고를 간드러지게 탔다. 나도 검은고를 몇 곡조 타보았더니 청아한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져 들을 만했다. 만취한 안침이 검은고를 빼앗아 가락에 맞지 않는 곡을 타자 구공이 빈정거렸다. 자고로 예술을 익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성공하는 법이네. 그런데 지금 자네는 그런 엉터리 곡을 타고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니 앞으로 크게 성공하겠네. 이 말에 온 자중이 배꼽을 쥐고 웃었다. 18일 운거사에 갔다. 서쪽에 달마의 상이 있었다. 산을 끼고 걸어서 불회사 오기에 이르러 물가에 있는 버드나무 그늘에 앉아신 후 곰과 토끼를 사냥하고 물고기를 그물질하면서 놀았다. 저물녘에 광명사를 찾았다. 이 절은 고려 태조의 옛집이다. 이 집을 태조의 아버지가 지을 때 도선이 지나다가 잘못 잡은 집터를 바로 고쳐 주었다고 한다. 절 앞에 있는 우물은 전설에 나오는 태조의 어머니 용녀가 목욕한 곳이라 전한다. 19일 아침에 비가 잠깐 그치기에 가벼운 차림에 짧은 옷을 입고 출발해 오관산 어귀에 당도했다. 숲에 덮인 푸른 절벽이 둘러싸고 돌샘에 진달래꽃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 있는데 화담이다. 영통사에 도착했다. 영통사는 오관산 아래에 있는데 골짜기가 크욱하고 경치가 아름답다. 오래된 비속은 고려 문종 아들 대각국사의 공덕을 기린 것이다. 비문은 김부식이 짓고 글씨는 오원우가 썼다. 시냇물이 감싸고 돌며 나무숲이 짙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어 한창 무더운 시기임에도 서늘하다. 돌아오면서 귀법사 앞 시냇가에 있는 절에 들렀다. 고려 광종이 창건했는데 후에 목종이 강조에게 핍박당해 천추태후를 데리고 이 절에 와서 살았었다. 그리고 고려 중엽 이후에는 문사들이 학생들을 모아서 해마다 여름이면 이곳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시를 시험 봐서 잘된 사람의 것은 벽에다 써붙이기도 하였다. 절이 황폐한 지 오래여서 깨어진 교화장과 허물어진 담장 이외에는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는 개천가 바위에 둘러앉아 물장난을 치며 규칙을 정해놓고 술을 마셨다. 규칙을 어긴 자는 벌주를 마셔야 하는데 위반한 숫자를 센 상가지가 수묵하게 쌓이도록 실컷 마신 후 돌아왔다. 상가지는 수요를 세마는 데에 쓰는 막대기를 이르는 말이다. 21일 경천사에 도착했다. 절은 화재로 다 타고 겨우 한간만 남아 있었다. 뜰 가운데 옥처럼 깨끗하게 생긴 13층 석탑이 있고 거기에 12부처의 상을 새겼는데 어찌나 정교한지 사람 솜씨는 아닌 듯 싶었다. 이 절은 원나라 기왕후가 복을 빌기 위해 지었으며 탑 역시 중국 기술자가 바다를 건너와 솜씨를 발휘해
이곳에 세웠다. 가까이는 강화 등 바다에 있는 여러 섬이 장길락말락하고 멀리는 연안에 있는 수양산의 여러 봉우리가 하나하나 셀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하게 보였다. 하늘에는 구름이 10개 끼어 피 한 점 없는 거울 같고 바다에는 오락가락하는 배들이 덮였는데 송양에 걸린 햇빛을 받아 금빛 물결이 출렁였다. 23일 서울로 돌아왔다. 열흘이 채 못 되는 기간에 개성이라는 아름다운 고장을 두루 구경했다. 모두 공무에 얽매인 몸으로 이런 유람의 기회를 얻어 평소 품었던 소원을 풀었으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옛사람 여행, 택당 이식, 우람사에 가다. 택당 이식은 조선 중엽 활동한 학자입니다. 호균의 제자 중 한 명인 이식은 생전에 저술한 문집 택당집에서 호균이 홍길동전의 저자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문학 4대가 중 한 명이기도 한 이식은 강원도 원주에 흐르는 성강과 계곡을 좋아하여 우람식경을 읊었으며 지금은 사라져 터만 남은 우람사에 관한 글을 남겼습니다. 우람사는 강원도 원주 북쪽 좁고 깊은 강물 가장자리에 서 있는 바위 꼭대기에 세운 절이다.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기에 우람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울타리를 우리라고 부르는데 절을 둘러싼 바위가 나란히 서 있는 모양이 울타리를 세워놓은 것 같아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산은 원래 백운산의 지맥이며 암벽 뒷부분이 불쑥 하늘로 솟아있다. 그 주변 경치는 더욱 그윽하다. 강물은 설악산 남쪽 동굴에서 시작하여 홍천, 횡성, 지산을 거치면서 흐르는 물이 점점 불어나 암벽 앞에 이르러서는 더 넓고 깊어진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은 층층 절벽과 모래 및 돌들이 어울려 빼어난 경치를 보여준다. 아름다운 풍광은 한둘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암벽 주변의 기이하고 가파른 모습은 단연 뛰어나다. 암벽 중 가장 높은 곳은 그 높이가 1000척이나 된다. 척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약 30cm에 해당한다. 그 위로 올라가면 약간 볼록하면서도 건물을 세울 수 있을 만큼 평평한 터가 있다. 그 터 뒤에 누각 하나가 소나무 그늘에 숨어 있다. 처음에는 은퇴한 고을 수령이 그곳에 누각을 짓고 머물러 지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막내 아들이 거기에서 글을 읽다가 갑자기 죽는 일이 일어났다. 전직 고을 수령은 아들의 황망한 죽음을 매우 슬퍼하며 인생 무상을 느낀 나머지 그 누각을 불교계에 기증했다. 누각을 기증받은 용문산의 해종 스님이 그곳을 고쳐 절로 바꾸었다. 본래 정자가 있던 곳을 새나 짐승들이 찾아와 모기를 먹는 곳으로 삼았고 암벽 이름을 따서 사찰 이름을 지었다. 스님은 나아가 이곳에 방과 높은 마루가 있는 집을 짓고 음식을 만들고 목욕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추었다. 그중 높은 마루는 가만히 앉아 경치를 바라보기에 가장 좋으며 강과 산, 꽃과 나무 등 사계절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나는 해종 스님과 평소 잘 알고 가까이 지냈다. 지산 골짜기에 있는 우리 집에서 우람사까지는 고개를 넘으면 닿는 가까운 거리다. 날씨가 따뜻하고 맑은 날이면 나는 흥이 나서 고개를 넘어 우람사로 찾아가 노래하고 시를 읊느라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있곤 했다. 자주 그랬으며 그동안 그렇게 해서 쓴 시가 대략 30편쯤 된다. 나 혼자만 우람사를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우람사를 처음 본 다른 사람들도 그 풍취에 취한 일이 있다. 어느 해인가 고을에 관리 2~3명이 내게 찾아와서 술과 안주를 싸들고 함께 사찰로 놀러 간 적이 있었다. 그때 그들이 모두 우람사를 보고 감탄하며 이런 말을 했다. 관동 지방의 자연 경치는 원래 세상에 유명하지만 이 우람사는 관청 소재지인 도읍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그동안 잘 알지 못했군요.
사람들이 먼 곳은 귀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가까운 곳은 소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처럼 우연한 기회에 우리 눈에 띄는 것이 우람사의 운명일까요? 올해만 해도 나는 벌써 두세 차례 우람사를 찾았다.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니 4차례 창건되고 어느새 17년이 흘러 단청 색깔이 바래졌다. 혜종 스님과 나의 얼굴이나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늙고 처음 만났을 때의 건장한 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 천년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산과 암벽 모습은 바뀌지 않겠지만 그때까지 절이 그대로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변화란 자연 현상이고 이에 순응함이 인간의 도리이니 옛날 상구라는 사람처럼 오래도록 죽지 않고 자연을 독차지하려는 마음을 가져서야 되겠는가. 만약 후세의 멋쟁이들이 이곳에 처음 절을 지었던 사람의 수고를 생각해서 새로 수리하여 우리가 지금 느끼는 즐거움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한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리라.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